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 갔습니다. 옛 전남도청 옆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시아 문화전당은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에 세워졌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터전에 평화와 예술을 다루는 멋진 건물을 세운 것을 보며 참혹한 역사지만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는 광주 사람들의 고고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광주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전두환 씨는 무엇을 바쳐야 할까요? 치매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대리입금입니다.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곳에 대신 돈을 지불해준다는 의미인데요.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2018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누가 속나 이러는데 속네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성호 금융사기 대응팀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팀장입니다. 저는 정말 누가 속을까 했는데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급이에요. 좀 추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서 네. 작년보다 8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급증했습니까? 작년에 피해자 수가 48,700명 정도이고요. 네. 매일 평균 134명이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 대 피해 종류를 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많았다. 그만큼 서민들이 대출이 사실 작년에 좀 어려워졌고요. 그런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의외거든요. 뭔가 방법이 더 사악해졌을까요?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예, 작년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증가한 거는 최근에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 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고 속이거나 다른 대출로 이렇게 신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등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걸 속여가지고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친인척 등을 사칭해가지고 돈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도 많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칭형 피해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피해자들의 뭐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팀장님? 네, 작년 2018년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요. 네. 일단 연령별로는 40대, 50대의 피해액이 56% 정도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이 많았다는 거죠? 네, 피해 금액입니다. 피해 금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고요. 40대, 50대요? 네. 저는 어르신들일 것 같았는데 더 연령대가 높을 것 같았는데 40, 50대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군요. 혹시 이유를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예, 40대, 50대는 가정 경제의 주축이 되는 연령대입니다. 대출이 가장 필요한.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 피해에 사기에 많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성별도 가정 경제를 좀 주로 책임지는 남자가 더 많을까요? 피해자분들 중에?
네, 피해자분들 중에 남성이 한 52%, 네. 여성이 48%로 남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씁쓸하네요. 정말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액이 4,440억 원, 2017년보다 80% 이상 급증한 건데, 사실 금감원도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대책 세우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증가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작년에 대출 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가지고 저희 금융당국에서는 자금 사정이 이제 곤란하거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네. 햇살론이라든지 서민 지원 상품을 네. 우선 상담을 하시도록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개판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대출 여건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 서민지원 대출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에 낚이시지 마시고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좀 활용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YTN 보도도 있었지만 이제 예전처럼 어눌한 한국말에 070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010 번호로 유창한 한국말로 이 수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법으로 진화됐습니까? 예,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표준말을 사용하거나 네.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번호도 해외에서 전화를 하지만 010 번호로 바꾸어서 전화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네. 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 앱을 깔게 되면은 그 전화번호 자체가 사기범들이 이제 가로채어가지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은 안심을 시키고 금전을 뺏어가는 그런 수법도 증가하는 등 피해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관련 앱을 깔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요. 네. 그런데 그걸 해킹을 하던 어떻게 하든 전화번호를 따서 거기에 전화를 하는군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들어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사칭형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범죄는? 주로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요즘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사건이라든지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화를 받으신 분 보고 이제 홈페이지를 검찰청이라든지 감독원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 들어가서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를 한번 치보세요. 네.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가짜 홈페이지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치보니까 실제로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 화면이 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더 이제 불안해서 그 사기범의 말을 믿게 되고 돈을 인출을 하게 되는 이런 사칭형 수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격 조정 앱 이용 수법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신 그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종수법도 다 가지가지네요. 그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한테도 보이스피싱이 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예,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면,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당한다면 국민들 더 절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문자로 0805님께서 이런 대출 관련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정말 왕짜증 납니다. 완벽히 차단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완벽히 차단하는 법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금융 회사들, 네. 은행하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사기 전화가 오거나, 네. 사기 문자가 오면은 보이스피싱을 판별해주는 앱을 개발해서 3월 중에 저희들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예, 이러한 앱을 사용을 하신
그런 문자라든지 전화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경우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범죄 수법보다는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3월 중에 이 자동 판별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래서 송금까지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송금을 했는데 사기인 것으로 생각이 되시면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로 직업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정지를 하시면 그 사기범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을 은행에 하시면 그 사기를 당한 피해금을 돌려드리는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돌려주십니까? 그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남은 돈은 피해자들한테 전액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급 정지 신청을 재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피해 구조, 그 이후에는 또 피해 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너무 당황해서 황망해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2018년도 작년에 엄청나게 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오프닝에 SNS상에서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대립 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또 금감원 불법 사금융 김동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하입니다. 네. 이런 범죄 수법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는 부서들이 다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럼 팀장님께는 이 SNS상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는 이 SNS 사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돈을 빌리고 또 어떻게 빌려주는 겁니까? 네,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트윗 등 SNS상 그런 대리입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2 내지 3일 또는 일주일간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가 무려 일당 10,000원, 또 상환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 이자가 일당 10,000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고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에서 금감원에 직접 제보되거나 신고된 민원건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최근 SNS상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사항은 없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매체에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 피해를 신청 안 했다는 건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고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소액이긴 하나. 어쨌든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피해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불법성을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잠재적으로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인 거잖아요, 팀장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자가 지금 50% 이렇게 또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는 부분이 문제일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부업체, 즉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자 등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대출 행위를 한다면 대부업법상 대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대리입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인 간 거래를 볼 수도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법 영업 행위와 유사하니까 그 미등록 대법체로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법 그래서 단기간 소액의 금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일당 10,000원 정도의 아주 과도한 그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그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25% 한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네. 불법적인 요소 두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등록된 대부업체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초과이자가 24%인데 지금 이자를 뭐 50%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뭐 칼만 안 들어찌고 완전 강도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렸다 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불법인 요소를 다 만족한다면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루당 10,000원 상당의 아주 과도한 이자를 받는 부분인데, 이런 법정 최고한도 25%,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대리입금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SNS 등 인터넷상으로 그런 고금리의 주식 투자나 또 뭐 선물 투자, 이런 유혹하는 불법 금융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 인터넷 서치라든가 또 제보 접수 등을 통해서 적극 발굴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삭제 요청하거나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용 중지 요청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대리입금이 같은 경우에는 광고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래서 이제 불법성 여부도 이게 개별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카카오톡, 트윗 등 개인에게 직접 전송되는 거에서 저희들이 좀 단속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좀 단속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게 뭐 실명, 나이,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여서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다 보니까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지금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대리입금은 이게 소액의 단기간 대출이라 쉽게 생각하고 빌릴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대여자는 이걸 받고자 불법적으로 추심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차주가 상당히 이제 곤란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주로 현실 금융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차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또 차주의 보호자 즉 부모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까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광주의 미성년자 3명이 빌린 돈 갚으라면서 채무자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금감원에 신고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조금 더 발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예,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금융사기 대응팀장 그리고 이어서 불법사금융 김동하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